우크라이나가 좀 무너지기 직전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서쪽으로 확 밀릴 수 있는. 우크라이나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1,500명, 1,400명 선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네, 오늘 모신 분은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시죠. 진재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러우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러시아의 전승절이 다가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시진핑까지 지금 방로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휴전을 러시아가 제안했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이거 무슨 소리야? 일방적인 의미 없는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공격을 계속 하겠다라고 나온 게 최근의 뉴스 보도인 것 같아요. 현재 돌아가는 상황 정확하게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러우전에 관한 보도가 사실 거의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간혹 뭐 드론 공격이나 간혹 뭐 협상에 대한 보도나 광물 협정 이후에 이제 뭐 지금 또 전성절 행사 이걸 또 타격하겠다 뭐 이런 위협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을 거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격렬하게 확대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공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까지 가장 치열했던 것보다 지금이 가장 더 치열하다고요? 지금 더 많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공격 횟수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이 최고 꼭지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선이죠.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전쟁은 굉장히 치열하고 있고 전선 이동이 과거보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서방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좀 축소하니까 관심이 분산되고, 그 외에도 이제 후티나 또 뭐 이란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효과도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격렬한 전투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보도 축소를 꼭 이제 무슨 함의를 찾으면은 서방이 좀 혼란스러운지 않나 이런 것도 있고, 유럽이 또 전쟁 준비한다고 열심히 또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전선 전반적으로 움직임은 이게 뭐 한번 쭉 보시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요 전선은 러시아가 공격하는 데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격하는 경우는 이제 한 4-5군데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하고 그 밑에 볼고라드 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죠. 맨 먼저 쿠르스크 수믹 이쪽을 보면은, 쿠르스크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거의 다 내몰아내고 의미 있는 군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수미주 쪽으로 러시아군이 침범한 상태고, 쿠르스크 지역의 일부 잔당들이 이제 도망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몇 사람이 숨어가지고 어디 있다든지 이런 정도니까. 게릴라처럼. 뭐 게릴라라기보다 이제 도망가다가 다 도망을 못한. 그래서 뭐 그 잡아내는 그런 거니까 의미 있는 공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는 밑에 동남쪽 지역에 있는 쿠르스크 이제 볼고그라드 쪽에 다시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땅을 조금이라도 뺏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부대를 꽤 투입했지만은 실제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중대급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러시아는 이제 저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제 하르키프 지역이 이제 그 양쪽에서 그 북쪽하고 남쪽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북쪽에 있는 게 볼찬스크 지역이고요. 오른쪽에는 쿠피안스크 북쪽에서 이렇게 몰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루안스크 지역의 리만하고 도네츠크의 포크롭스크가 아주 쟁점입니다. 그리고 자파로지아의 남쪽의 자파로지아에 최근에 상당히 활발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헤르손 지역에 또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지난 한 2년여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선이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르스크 수미 지역은 거의 러시아가 대부분 차지하고, 밑에 이제 다시 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제 버퍼존을 만든다면서 이제 내려오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지금 어째 보면 벨고로드 이쪽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을 이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돈바스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만 토레츠크 그리고 벨리카 노부실카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동그라미가 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대부분 러시아가 통제하거나 이제 우크라이나가 막다가 좀 피로가 누적돼 있거나 포켓이 형성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대략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에 쿠피안스크 지역은 화살표 방향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러시아가 공격하고 있는 건가요? 예, 다 러시아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공격하고 있고 지금 포켓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파란색으로 저거 동그라미를 홀을 그려놨는데 앞으로 진행되면 저런 방향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포위를 할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 밑에 지역은 리만 지역도 동그라미가 오른쪽에 크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한 5, 6주 전부터 굉장히 많이 돌파를 해가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밑에 있는 지역들은 토레츠크나 이런 지역들은 다음 그래프에 있습니다. 토레츠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금 전선에서 이동하고 있는데 특히 가운데 있는 토레츠크라는 도시가 거의 대부분 러시아가 이제 함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거의 전선이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월 달 말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건이 되는 지금 현재 러우전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포크롭스크 지역입니다. 여기가 왜 중요한가 하니까 허브 도시입니다. 그래서 돈바스 전체에 보급 허브가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안에 이제 도심이 꽤 크게 있고요. 이 동그라미가 아마 우리 서울 넓이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양쪽 옆으로 철로나 도로들이 건물망처럼 이렇게 쫙쫙 거미줄처럼 펼쳐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하면은 다른 쪽에 보급이 막히기 때문에 굉장히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고생을 할 건데 이거를 러시아군이 지난 8, 9개월 동안 계속 포위를 해왔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진전해가지고 다시 포크롭스를 공격하지 않고 계속 둘러싸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는 걸 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굉장히 정예부대를 보내가지고 그 서쪽에 있는 화살표를 절단하기 위해서 지난 한 3, 4개월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정예부대들과 지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돌파가 일어나고 있고, 그 밑에 남쪽에도 좀 돌파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풍선 효과로서 이제 여기가 좀 처음에 막았다가 옆으로 번졌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남부 전선은 큰 건 없는데 지난 2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자파로지아는 한 2개월 전부터 조금씩 공격이 시작됐고, 헤르손 지역은 거의 최근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전선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지난 몇 개월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모두가 다 지금 뭔가 전쟁이 종전 분위기 좀 더 약화돼 가고 있고 뭐 이런 분위기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가장 치열하게 그렇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예. 있다. 근데 말씀 들으니까 예. 우리 예전에 고지전 예. 남북 전쟁 때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이 마지막 종전 협상을 앞두고 가장 치열하게 싸웠었잖아요. 땅 뺏어 먹기.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보다는 조금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아, 일방적으로. 예,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무너지기 직전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서쪽으로 확 밀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태로 돼 있습니다. 몇 달 못 버틸 거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은 또 우크라이나에서 송출하는 예. 그런 어떤 선전전이긴 하겠습니다만 막 러시아 공격하고 정가를 올리는 영상들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제 실제로 그런 전선이 하도 넓으니까 거의 2,500km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일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가를 올린 것은 당연히 사기 확대 차원에서 보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전선 전체의 그림을 보려면은요, 제가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전선에서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주로 보는데 뎁스라 그래요. 중심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이제 주로 포로 때리고
근접 촬영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네. 잘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 손실이 우크라이나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1,500명, 1,400명 선을 꾸준히 발생하고 매일. 있습니다. 예, 매일. 그 손실이라는 것은 사망자가 아니고 사망, 부상, 뭐 이런 실종, 포로 이런 걸 다 포함한 겁니다. 이제 군에서는 다시 전선에 복귀하지 못하는 걸 손실이라 그러거든요. 실제로 부상을 당해도 몇 주 치료하고 다시 복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비율을 우리가 다 내는데 뭐 일단 당장 이제 1,400명은 하루에서 전선에서 빠지기 때문에 다시 보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러시아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보충이 어려워서 뭐 북한군이 뭐 들어갔다 이런 뉴스 보도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 북한군 들어간 것은 그 보충하고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습니까? 예, 예. 우리가 저는 이제 그 전부터 북한 참전설을 좀 부정해 왔었는데 이제 실제로 참전했다고 이제 보도를 하고 했기 때문에 했지만은 지난 그 번에 한번 출연해서 그 질문하셨을 때 북한이 참전했다면은 아마 뭐 현대전 수행 능력을 배우고 왔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김정은의 요청으로 현대전 수행하러 간 그런 공산이 좀 크고요. 아, 푸틴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그게 그런지는 아니라 않습니다. 러시아의 상황 때문이 예, 아니라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보면 일방적으로 공격을 이렇게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공격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전체 전황을 보면 예, 그 옛날 2022년 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인원 손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손실이 118만 명으로 집계되는데 러시아 전문가들은 150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인원이 작기 때문에 인구가 작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고요. 이제 손실 누계의 그래프를 이거는 제 데이터고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은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이 입은 손실 그래프입니다. 이거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모습을 인원의 손실인가요? 예, 인원 손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 단위는 다르죠. 이제 또 독일군은 몇백만 명 수준이고 여기는 이제 백몇십만 명 수준인데 그래프를 보면은 거의 끝에 뭐 몇 달 남은 그 정도로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기울기 자체가 상당히 비슷하죠. 마지막 부분에 손실이 확 늘어납니다. 사기가 떨어지니까 항복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보급도 안 되고 하니까 피해가 막 늘어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몇 달 지나면 이게 거의 끝날 거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가깝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러시아에 예. 대항하는 요즘 뭐 트럼프 대통령 말을 안 듣네 푸틴이 그래서 뭐 무기도 좀 새로 공급해주고 또 유럽에서도 뭐 그렇고 그래서 뭔가 공격 무기 화력이 점점 보강이 되고 있다 장비들이 이런 뉴스들도 좀 나오던데요. 장비 보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우크라이나 자체 생산력이 좀 늘었습니다. 네. 지금 사용하는 장비 한 40%는 우크라이나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뭐 드론이 대부분이고요. 드론은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0초에 하나씩 만든다는가 뭐 그러니까 거의 뭐 1분에 그만 해도 1시간에 뭐 몇 개를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든다 그러는데 피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드론 피해 잡히는 것만 해도 한 뭐 200~300대 그게 이제 좀 일정 크기 이상이기 때문에 FPV 드론은 안 잡힐 거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장비를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군의 장비는 포병 UAV는 아직 좀 남아있지만 나머지들은 거의 다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UAV로 거의 전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중요한 헬기나 MRL에서 쌤이나 항공기나 이런 것들은 초전에 대부분 손실을 입어가지고 이게 집계를 하면 제가 몇 년 동안 집계하면서 최근에는 거의 뭐 하루에 하나 나오면은 왜 나왔나 신기하게 생각하고 제가 아예 이 빈칸은 영어로 채워놓습니다. 채워놓고 있으면 하나씩으로 거의 데이터가 이렇게 없는 그런 정도로 잡힙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공격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를 거두는 어떤 그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항공기가 없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걸로 봐야 되는 거군요. 이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항공보다 지금 효과적이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전선에 보병이 있어야 되는데 보병 보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론 대대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좀 숨어서 공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10km, 15km밖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10km, 15km 밖에서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테나 같은 거 찾고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효과적이긴 한데 이제 만약 드론만 계속 있으면 이쪽도 별로 전진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장기적인 솔루션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드론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 미국이라든가 서방이 그렇게 항공기 예. 지원을 요청을 했던 거군요, 우크라이나가. 예, 항공기는 일찍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항공기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항공기는 이제 조종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종 스킬이 엄청 중요한데 그 기종을 가지고 기종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기종을 배워서 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조종사를 이렇게 F-16이나 뭐 다른 서방 전투기를 조종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뭐 무기들을 여러 나라에 요청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전차, 예. 그 소련에게서 우리가 받았던 예. 그래서 지금 잘 사용하지 않는 무기들이긴 하지만 예. 그 전차를 요청했다. 바로 예. 현장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뉴스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불금 사업으로 T-80U라는 러시아제 전차 이제 한 개 대대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좀 독특한 게 러시아가 수출용 버전하고 자기 자체 사용 버전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수출용 버전이 아니고 자기 쓰는 걸 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K2 전차를 만들 때 상당히 이제 참고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가지면은 잘 쓸 수 있겠죠. 별 훈련을 그다지 쓰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그 전차가 생각보다 좀 가볍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땅이 굉장히 무르기 때문에 전차가 팍팍 빠집니다. 그래서 무거운 전차들이 힘을 못 쓰는데 T-86 같은 거 가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살상 무기니까 줄 수가 없고. 만약 주게 되면 또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네. 살상 무기를 주면 이제 등급이 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지금 계속 전쟁을 수행할 장비부터 또 병력부터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그래서 이대로라면 아까 독일의 어떤 그래프처럼 몇 개월 안에는 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군을 한편 이제 전쟁은 상대가 있는 거니까 러시아군의 인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인원 손실이 작년 8월부터 확 줄었습니다. 지금 거의 그 인원 손실이 지금 별 발생하지 않는 수로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지금 이거는 이제 승기를 확실히 잡았기 그렇습니다.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방어력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손실을 비교해 보면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디까지 신뢰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추세가 거의 일정하거든요. 네, 추세로. 예, 추세를 보면은 대략 한 5배에서 10배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피해가 많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탄약 소모량입니다. 탄약 소모량이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다른 데이터지만은 시체 교환 비율이 있습니다. 시체는 포로와 달리 있는 거 다 주거든요. 네. 포로 같은 경우는 1대1로 교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포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껴놨다가 이제 교환하는 거죠. 그런데 시체는 바로 있는 대로 줘요. 아, 네. 근데 혹시 이제 시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못 주는 건데 확인이 되는 건 다 줍니다. 근데 교환 비율을 보시면 이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막대 그래프가 하나는 파란 것은 우크라이나 시체고 주황색은 러시아 시체인데 이 비율이 지금 최근에 보면은 15대 1 이렇게가 25대 1, 22대 1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확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게 원인이 뭔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그 원인이 앞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서 일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결정하는 요소가 장거리 화력입니다. 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위에 게 이제 그 러시아고요. 밑에 게 이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공격을 한 횟수를 이렇게 차트를 그린 거거든요. 보시면은 가장 최근 것은 이제 837대 37 이게 거의 22대 1 정도로 이제 러시아가 장거리 화력을 그래서 공격을 많이 하고 여기는 장거리는 항공기, 미사일, 포병입니다. 그리고 전기가
봐도 초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5배 내지 10배 이상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탄약 소모량과 비슷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거리 화력을 많이 때리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는 뭐 백병전도 하고 뭐 소규모 전투를 하지만은 후방에서는 포로 화력으로 다 때려 맞거든요. 그러니까 전장이 오기 전에 엄청나게 부서진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런 쪽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는 방공 전력이 부족하니까 러시아 항공기가 거의 좀 마음껏 날라와서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력, 예. 특히 이 장거리 화력에서의 차이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큰 어떤 예. 피해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예.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